두 선비가 우국 충정의 심정으로 나란 일을 논하니 송강별곡. 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를 시작합니다. 항상 음악이 이래서요.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얼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강성필입니다. 강성필입니다. 네. 국회 첫 운영이 보셨어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여야 의원의 고성과 막말이 오갔는데요. 민주당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입을 닫아라. 입을 닫으면 할 것이야.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강민국 의원님이 네. 뭐 얘기를 하는 도중에 막 이렇게 고성이 오가는 도중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요. 뭐 이제 사실 뭐 법사위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목격을 했고 또 운영위에서도 사실 그 정도는 예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기간 증인들이 나오면 네. 아무래도 이제 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이제 추궁하려고 하고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여당 의원들은 또 방패막이 되어주려고 노력하고 네. 또 그러다가 또 의사 진행 발언을 또 시켜달라 말라 하면서 네. 뭐 이렇게 난리가 여태까지 또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한번 그런 찬스가 끝나고 나서 또 계속해서 질의가 이어졌기 때문에 어제 밤 11시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싸우더라도 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은 좋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끝나고 서로 막 웃으면서 인사하고 나가고 이러진 않죠? 아니 그래도 그렇게 할걸요. 그래도 하나요? 예. 카메라 꺼지면 웃으면서 나갈까요? 이제 뭐 옛날보단 못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요? 예, 옛날에 그 목욕탕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목욕탕. 예, 진짜 확실히 그때 목욕탕에서 많이들 얘기하시고 예. 그렇게 하셨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근데 어제? 저희 그 예. 코너 시그널 뮤직 나올 때 두 선비가 우국충정의 심정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네. 진짜 어제 그 국회 운영위를 보면서 우국충정의 심정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선배님으로서. 이게 예. 지금 사실관계 확인하고는 별 상관없는 걸 가지고 그래요? 전 상임위가 지금 법사위화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은 전 상임위원장의 정청래 위원장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배현진 의원이 어제 그 진행을 원활하게 해주십시오 했잖아요. 네. 그 말이 나오는데 왜 거기다 대고 배현진 의원님 입 닫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꾸를 합니까? 위원장이 누구였죠? 박찬대 위원장이에요. 박찬대. 지금 민주당 당대표 권한 대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입 닫으라는 말이 두 번이 더 나와요. 그래요? 영상을 보면. 근데 입 닫으라 굉장히 이거 좀 그러네요. 좀. 결례가 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후 맥락에 따라서는 입 닥쳐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모욕죄가 된다는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정말 우리 국회에서 자제돼야 된다. 네. 정말 전 상임위가 법사위화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조용히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하면 될 맞아요. 거를 입 닫아라. 예, 또 아버지 얘기 나오니까 또 밝혀냈나 보죠. 뭐. 그러나 보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공방도 어제 이어졌는데 예. 야당이 대통령실 유선전화 사용 주체를 물으니까 여당은 실체도 없는 소설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그 800과 관련된 전화번호에 대해서 네. 이제 야당 의원들이 뭐 챗GPT에 물어봐도 나오고 또 구글에 검색해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뭐 개혁신당 뭐 천하람 의원 말 들어보면 예. 뭐 명함 어플인가 뭐 어디 보면 다 나온대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이미 공개가 될 대로 된 이 번호를 가지고 네. 어쨌든 보안 사항이라고 해서 굳고 이렇게 안 알려주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특정 번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번호를 왜 굳고 안 알려주는지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장차관들하고 여러 명 통한 것도 이미 뭐 다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 번호가 뭐 대통령께서 전화하신다고 해서 저는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요 정도로 어쨌든 대통령실의 어쨌든 앞자리나 특정 번호가 알려졌으면 이 정도 이제 다 재배치 다시 해야 돼요, 사실. 그래야 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굳고 이제 안 알려주니까 네. 이제 야당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천하람 의원 뭐 다른 보도를 보니까 네. 본인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것을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분이 통화한 것이기 때문에 감추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데 자꾸 어떤 이 특정 번호에 대한 누가 썼는가에 대한 유무로 따져 묻는 것이 조금 답답한 상황도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어제 그 번호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물어보시던데 네. 글쎄요. 지금 민주당이 국회의장 뽑을 때 앞으로 당원 표를 반영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후반기 국회의장
생각이 아직도 있어서 뭔가 강성당원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이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내선 번호 공개해달라는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네.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 기밀 업무 등을 다루는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 특성상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이 이 번호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에 그 김정숙 여사 민주당 인도 타지말 방문 논란 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도 과거에 정부를 구성해 보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똑같이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뭐 해병대원 그 사건에 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되고 물어볼 만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특정 전화번호를 누가 쓰는 건지 뭐 공개를 해라 이런 부분들은 국가 안보를 고려할 때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 소재와 관련해서 정진석 실장이 포장 그대로 청산해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정진석 실장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뭐 제가 생각해도 제가 만약에 정진석 비서실장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런 원론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것을 더 선거처럼 찌르려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네.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또 다시 천하람 의원이 자꾸 아, 개혁신당이 왜 천하람 민주당 의원도 의원이었죠? 아닌데 제가 말을 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천하람 의원이 물어보는 질문이 참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물어보죠? 지금 명품백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청사안에 있습니다. 몇 층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비서실장이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른다고 치지만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는 사람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 모른다고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하람 의원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야당과 여야 의원들이 정말 포장 상태 그대로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방문을 하고 싶다. 우리가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대통령실 전체가 이제 보안 구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현장을 가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그 명품 가방들은 나름대로 일련 번호가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번호를 한번 대조를 해보고 싶은 의도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그대로 있는지.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윤건영 의원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쨌든 간에 그 대통령 기록물법에 보면은 2년 안에 이관을 해야 되고 네. 매년 5월 31일 날 뭐 공개든 비공개든 받은 선물 내역에 대해서는 기록관실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126개가 이미 보고가 됐는데 거기에 명품 가방과 그리고 뭐 화장품 뭐 전통주인가 뭐 이런 것들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 위반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진석 비서실장으로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뭐 유보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포장도 안 뜯고 보관하고 있으니까 포장도 안 뜯고 보관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답변에 법률적인 의미를 좀 풀어보면은 결국에는 뜯지도 않고 별도로 보관하고 있고 그걸 뭐 대통령 기록물에 준해서 처리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는 그 가방에 대해서 영득 의사가 없다. 내 걸로 향유해서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법적인 함의가 있는 답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1년 번호로 대조해보겠다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상상력은 경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김정숙의 샤넬 그 한글 의상인가요? 네. 그게 이제 뭐 나중에 DP가 됐는데 그게 똑같은 의상이 아니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어떤 민주당의 공세 내지는 문제 제기가 아니 그 아닌가. 얘기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제기한 거고요.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걸 봤으니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아무튼 이 문제는 결국에는 검찰에서 결론을 내줘야 돼요. 그리고 좀 빨리 결론을 내려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피곤함이 가시도록 그렇게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도 맞는데 일단 그 국민들은 어떤 의심을 또 갖고 있냐면 그 명품 가방을 받은 다음에 과연 사용하지 않았을까? 바로 이게 문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1년 정도나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방을 개봉을 해서 쓰고 다녔을 거라는 이제 강한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포장 그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근데 말 그대로 포장된 채로 보관이 되어 있다면 그건 또 다른 구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과거에 청와대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뭐 국민의힘 쪽에서 청와대를 가서 보겠다.
그 안가를 가서 보겠다. 또 이런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쟁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해야지 뭐 이렇게 근거도 없이 사용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뭐 바꿔치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정치적인 금도를 지키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아까 청와대 내선 번호도 확인 안 해줬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식으로 하면은 이거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있는데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사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대통령 제2요구로 맞설 수밖에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대정부 질문 참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리고 국민분들께서 그래도 많이 지켜보고 계시고 또 예. 야당이 어떤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여론이 갈리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민주당은 이제 해병대원 수사 외압이라든지 최근에 들어서 많이 드러났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물어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일주일 정도 화제가 됐던 이 김진표 그 전 예. 국회의장 회고록에 예. 나왔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특정 세력에 대한 조작의 의심이 간다라는 진실 공방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민주당의 민생을 또 챙겨야 되기 때문에 네. 어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던 세수 펑크 염려에 대해서도 한번 세세하게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군요. 우리 방통위원장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시간을 뭐 빠르게 또 다른 방통위원장 임명하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에서 이 탄핵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오늘 사퇴를 하면 끝이죠. 탄핵 소추를 못해요. 예. 그럼 소추를 못하는데 법사위에 내려서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사퇴하면은 그 문제가 일단락이 되겠지만 예. 그 조사를 하겠다는 자체가 사실은 민주당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네. 우리 국회법에 보면 이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면은 그걸 법사위에 내려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여태까지 헌정사상 단 한 번도 법사위에 내려서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 12월에 검사 2명을 탄핵을 할 때 국민의힘에서 이거 법사위에서 조사를 먼저 거치자라고 정식으로 동의안을 냈어요.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부결됐거든요. 근데 당시에 검사 2명 탄핵 소추를 할 때 민주당에서 제출한 그 탄핵 소추안을 보면 증거 자료고 다 신문 기사예요. 네. 이정섭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를 했던 인물인데 지금도 탄핵 심판 받고 있거든요. 당시에 모든 증거가 신문 기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냐? 이거 조사라도 하고 뭐 직무정지를 시켜도 시켜야지. 바로 탄핵 소추안 올려서 통과시키고 직무정지하는 게 말이 되냐? 했는데 민주당에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금 조사를 해서 물고 늘어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으로 정치를 해요. 이러면 내로남불 소리 듣는 겁니다. 그리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무슨 탄핵 사유가 있어서 이걸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해서 작년 12월처럼 또 방통위원장을 사퇴시킵니까? 결국에는 방통위라고 하는 기관이 2달 가까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또 정치가 예. 계속 지다가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행착오를 하다가 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다른 새로운 신박한 어떤 해법이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방통위 문제는 악순환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좀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한번 이 악순환을 끊는 것도 업적이 될 수가 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취지를 말씀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5인 체제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5명이 있는 데서 3명 이상 정도는 조금 출석을 해서 3명 정도는 좀 이렇게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2명이서 밖에 없잖아요. 물론 나머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2명이서 출석해서 2명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네. 그러니까 서울 고법에서도요. 어쨌든 간 여기에 대해서 예. 조금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당 야당 이것은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건 항상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으로서 좀 이건 해법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3명이 안 채워지고 있는지는 우리 청취자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그 3명은 국회가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이에요. 네. 여당 몫은 지금 추천이 돼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의결을 안 해요. 다수당이 어딥니까? 민주당이잖아요. 그리고
야당 몫에 2명을 추천해서 3명을 같이 의결하면 되는데 계속 안 하고 있으면서 2인 체제가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는 2인 체제가 그 위법하다는 주장을 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도 그거는 본안 소송에 가서 판단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했고 직접적인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전당대회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자신을 향한 배신의 정치 공세에 대해 공포 마케팅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공포 마케팅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네. 이 국민의힘이 네. 대통령실과 네. 불화가 더 깊어져서 혼란 속으로 빠진다. 아하. 초보 운전자한테 또 그래도 운전대를 맡기면 안 된다. 네. 또 이분이 그 배신한 사람이다. 네. 한동훈 그 후보가 지금까지 성장한 게 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해주신 건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각을 지는 것이 네. 이게 사람으로서 도리가 맞느냐? 예. 뭐 이런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이 배신의 정치라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3자적인 입장에서 예. 보면은 이 한동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배신의 관계는 저는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한테 배신감을 충분히 난 느낄 수 있다라고 네. 봅니다. 하지만 전 나머지 원희룡 후보 뭐 나경원, 윤상현 이분들이 한동훈 후보한테 배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냐. 특히나 왜요? 그중에서도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2년도 아니고 한 2달 뭐 3달도 안 된 그 시점에 인천에서 온몸으로 돌덩이 치운다고 하실 때 얼마나 한동훈 후보 와달라고 하고 막상 오면 또 어깨동무하고 브로맨스 찍고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이 2달 만에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다고 태세전환해가지고 이게 좀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입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신의 정치. 그건 공포 마케팅이다. 당원과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한번 보면요. 네. 이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세 분께서 배신의 정치 프레임을 걸면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게 썩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세 분 합하면 정치 경력 70년입니다. 원희룡 후보 24년, 윤상현 후보 처음 2번 낙선한 것까지 해서 24년, 나경원 후보 22년. 세 분 합해서 세 정 사람이 70년 하셨는데.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예. 합해서 70년 아니, 그 하셨는데. 몸무게 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 정치 7개월 차인 한동훈 후보한테 배신의 정치 프레임을 거는데 누군가와 가까워졌다가 덜 가까워지고 만약에 이런 게 배신이면요. 지금 같은 당 내에서 전당대회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들추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세 분이 배신 더 많이 하셨을걸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따지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과의 어떤 노선의 문제라면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전 대표가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반대도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세종시 수정안 같은 거 국회에서 부결됐잖아요. 친박이 반대해서. 그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할 수 있나요? 오히려 정권이 재창출돼서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잘 받고 재평가 다 받았어요. 그건 좀 사건이 다르죠. 아니 그런데 예.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주고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 간의 관계 속에서는 그 선거를 도와줬기 때문에 배신의 정치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예.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탄핵을 당하셨던 것도 네. 과연 그러면은 유승민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탄핵 당한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자꾸 지금 무슨 탄핵을 언급하는 게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 굉장히 누가 되는 얘기라고 봐요. 왜냐면은 무슨 뭐 탄핵의 시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둥, 뭐 탄핵과 배신의 종말이 뭐 예고돼 있다는 둥,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 국민들께서 어떻게 오해하실 수 있냐면 아니 대통령께 무슨 탄핵 사유가 있기라도 한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여당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탄핵에 티읕자도 입에 올리면 안 돼요. 우리 대통령께는 그런 탄핵 사유 뭐 위헌이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지금 여당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분들의 네. 도리다. 예. 그 말씀 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 네. 배신의 정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그 영남 지역 네. 그 TK, PK에서는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 탄핵 트라우마,
배신자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 표심에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마케팅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네. 이 배신자의 프레임이 먹히려고 하면은 그 하나의 키워드는 이건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는 당원들이 더 많으면 당연히 한동훈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 선거에서 불리해지고 낙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이 마지막 보수의 어떤 지지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저에 그래도 우리 대통령을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생각이 교차를 이제 격돌을 해서 누가 이기는가의 차이인데 저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를 봐도 뭐 친노 그다음에 친명 그리고 전통 지지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 지지층은 휩쓸리지 않고 어떤 것이 당의 좋은 방향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유보층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여론조사를 봐도 유보층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은 한동훈 대세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3명이서 1명을 계속 흔들어대잖아요. 예. 그럼 이 조직표가 발동을 하게 되고 우리가 칭찬도 3번 들으면 질리는데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와 우려가 계속 돼버리면 오. 사실 전통에 유보하고 있는 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이 구도에 있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1차에 끝나느냐 아니면 네. 결선 가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들을 많이 던지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인 상황으로 이런 3대1의 구도가 가면 어찌됐든지 간에 1차는 넘어서서 결선까지는 갈 것 같다. 그럼 결선 때 누가 누구를 어떻게 지지해 주느냐에 따라서 판세가 바뀔 수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요한 의원이요. 어대한 기류를 믿지 않는다 하면서 여론조사가 뒤집힐 가능성이 90%는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원희룡 후보 캠프가요. 예,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누군가가 하실 거면 예. 사실은 인요한 의원 말고 예. 다른 분이 하셔야 돼요. 누구요? 선거 경험이 좀 풍부하고 노련하신 분. 네. 왜냐하면 인요한 의원은요 본인 선거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비례대표죠? 지역구도 안 나가셨고 지금 비례대표인데 네. 그러면은 뭐 여론조사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냥 본인의 희망사항인 거잖아요. 아. 근데 선거를 많이 해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도 선거 선수가 저런 아. 얘기를 하니까 뭔가 있는가 보다 할 텐데 네. 사실 지금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원희룡 후보 캠프가 준비가 미흡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네. 우리가 당구장 가잖아요. 네. 그럼 길삼백이란 말이 있어요. 길300? 네, 쉽게 말해 당구는 하나도 잘 치지도 못하면서 네. 아는 것 많아가지고 훈수는 잘 두시는 분이 있는데 또 그 훈수가 맞을 때가 있어요. 아, 말도 이군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따지면 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선거 경험 없잖아요. 근데 네. 막 뭐라 막 공약도 하고 자신감 있다고 말하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선거 경험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많습니까? 그래도 선거 다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좀 지켜볼 문제는 있는데 네. 저도 이제 그 사실 인요한 그 전 혁신위원장의 말에는 사실 그렇게 뭐 신뢰는 두지도 않는데 그래요? 어쨌든 예. 지켜볼 일이다. 아, 이 말씀 지켜볼 드리고 일이다. 싶네요. 아, 여론조사 바뀔 가능성 없습니까? 아니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네, 어떻게 이게 봅니까? 또 어떻게 저기 예상하세요? 결혼은 식장에 들어가봐야 알고 또 그 선거는 나오셨네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결혼은 100%하고 단정은 식장이 아니라 못하는데 나올 때까지 모르는 거. 아 나올 때까지 모르는 나와서 겁니까? 또 들어갈 수도 나와서 또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예. 뭐 살다가도 이혼을 하니까요. 살다가도 이혼하고 네, 아무튼 예. 그런데 죽는 날까지 모른다. 지금 예. 죽어봐야 한다 뭐 네, 이렇게. 지금 현재는 한동훈 그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는 거는 현실인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세 분의 후보들이 뭔가 좀 차별성 있는 아젠다를 던져야 돼요. 자꾸 대통령을 전당대회 중심에 끌어들여서 무슨 뭐 새로운 용어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뷰н 뭐 등등 뭐 다양하게 있던데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되면은 이 당을 어떻게 예.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차별성이 보여야 되고 지금 아직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아니,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 뭐 거의 폭파 수준으로 만들겠다, 당 개혁을 하겠다 하는데 언론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안타깝네요. 오직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후보를 공격해야지만 이게 나오다 보니까 좀 발언들이 세지는 거 아닐까요? 앞으로 이제 오늘 지금 오전 10시에 비전 발표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네. 또 전당대회 TV 토론이 여러 번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때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근데 좀 저는 보죠.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네. 최고치라고 봅니다. 저는 지지율이. 근데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가 좀 겁나는가 봐요. 아니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어쨌든 객관적으로? 예. 민주당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한동훈의 지지율은 최저치고 네. 지금 건전한
그 전당대회를 위해서는 저는 한동훈 후보 개인적으로 정치 경험이 없고 또 정책적으로 미숙하니까 저는 경험 많으신 나경원, 뭐 그렇죠. 원희룡, 예. 윤상현 의원이 그런 쪽으로 좀 공략을 한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전 최근에 윤상현 후보니 주말에 냈던 입장문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원희룡도 되면 안 된다. 나경원 아니면 윤상현이 돼야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 이 말도 좀 일리는 있더라고요. 맞아요.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뭐 공식 출마 선언할 거로 다 알려져 있는데요. 민주당이 전당대회 그 당대표 어떻게 선거합니까? 찬반 투표를 합니까? 저는 그 김두관 전 의원이 네. 지금 출마를 할 것 같아요. 아, 합니까? 네네. 어제도 뭐 정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어쨌든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할 것 같고 예. 제가 이제 요즘 많이 드리는 말씀이 과거에 이제 민주당에서 문재인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예전에 경선을 했을 때 난리 사실 났죠. 막 9대1 뭐 잘해야 8대2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선제를 많이 했다. 그때 어대문이란 말이 처음 나왔거든요. 야, 근데 그때군요. 박지원 의원이 확 올라오니까 이제 투대문까지 됐어요. 투표해야 문재인이 대표는 문재인이다. 그리고 사실 그 정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해야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재명 대표의 남은 포스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그 김두관 후보가 나와서 좀 제대로 된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고 최고위원들은 좀 70년대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때 사실 문재인 대 박지원의 그 전당대회는 그 민주당 분들이 이 대선 후보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사실 더 컸죠. 그래서 문재인 그 당시 후보한테 맞아요. 표가 많이 쏠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재명 대표의 그 출마 선언문 내용이 어떻게 담길지. 아니 뭐 무슨 얘기를 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왜냐하면은 않다. 아까 민주당은 2015년 1월 전당대회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 문재인 전 후보는 무슨 아버지 소리 듣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공공연하게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네. 한 집안에 아버지가 2명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하. 누가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호적에서 파수 쫓아내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네. 그 뭔가 갑자기 독해지네. 아니 연임 도전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으면 그게 어떤 중요한 공론에 던지는 그런 네. 아젠다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공연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당이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논쟁이나 공론이 형성되기가 어려워요. 네. 오히려 당수의 어떤 교시 내지는 훈화 말씀처럼 네. 받아들여질 것이다. 근데 예, 말씀하세요. 그런 점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근데 이재명 대표가요 지지층 개딸이 이제 통제 불능 상태가 됐다 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제 좀 그만해라 이러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좀 짧게 문자, 짧게. 예. 저 사실 그거는 왜 사실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사실. 모르겠다. 예. 알겠습니다. 제스처죠. 자꾸 이렇게 네. 연임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네. 중도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를 중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종의 모션을 하는 거다. 저는 모션이다. 그렇게 봅니다. 모션이다. 뭐 더 여러 가지 추가로? 복합적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저는 굳이 할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굳이 괜히 말한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송강별곡 드디어 이 음식이 다 끝났습니다. 별곡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다 끝났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송영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얼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